영화 처음 본 사람. 정말 이렇게, 이건 별로 안 유명한가 보네. 난 이거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비록 B급 영화긴 하지만, 저예산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참신하지 않냐? 나 이건 탑5 뽑으려면 꼭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책을 원전을 했고, 책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원전으로 된 책을 꼭 읽어봐. 너무 재밌어. 책이 조금 더 재밌어요. 자, 이 영화의 백미는 뭘까? 생쥐? 바비?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은하계를 갖다가 쉽게 싼 돈에 만들면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기술 분석 얘기를 하면서 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걸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한 모순이야. 상당한 모순인데 그 모순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한번 풀어보자고. 자, 그래서 세 가지 토픽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 토픽은 이 은하수를 떠도는 히치하이커들의 환경에 적합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감성이나 가치를 제공해주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내 의도를 갖다가 너무 잘 파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 수업에서 했던 내용 중에 경험 기반으로 기술 분석한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구나. 비록 쉬운 말로 이렇게 파라프레이즈 하긴 했지만은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분석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점을 보죠. 그래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잠재력. 그건 결국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갖다 찾아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사용성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은하수를 여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돼서 쉽고 편리하게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일까? 그 다음에 난 2단계에 정말 마음에 꽂히는 기술이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사람 그걸 갖다 찍었더라고. 딱 한 사람 찍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성 잠재력 하기. 이 우주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감성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맥락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총 4개를 가지고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을 해보자. 사용자의 그 경험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그 사용자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그걸 갖다가 보자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발표할 사람은 박상우,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전 되게 진짜 금방 한 건데, 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 영화는 제가 이거 저도 되게 좋아해서 그 전에 한 3-4번 본 거라 이번에는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화면만 캡처해서 온 건데, 네, 저는 이제 은하계를 떠도는 히치하이커들 위한 가장 좋은 게 이 마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장면이 이제 애들 그 흑인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런 대사를 해요. 근데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이렇게 성실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막 한 거긴 한데요. 이 외모 자체가 되게 귀여워서 뭐 우울한 표정이라고는 하지만 보면 되게 좀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의,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의 이런 되게 밝은 느낌이 그 우주 공간에서 되게 어둡고 칙칙한데, 하얀색의 이런 느낌이 히치하이커들한테 좀 안정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빈을 선택하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다음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마빈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사용성 중에서 특히나 분석하시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거나 주안점을 두셨던 사용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좀, 사용성 막 이런 거라기보다 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얘가 항상 우울한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총을 하면서 이제 그 기분을 전달해주면서 주인공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한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네, 아주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할 줄 정말 몰라서. 네. 저는 좀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1번 문제가 그 히치하이커들의 환경에 어떤 감성이 필요로 하나 약간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였죠? 네. 마빈이 이제 밝고 이래가지고 약간 안정적인 감정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시기에는 히치하이커들이 약간 되게 좀 불안정하고 약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이게 영화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밝지만 히치하이커들이 근데 히치하이커들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좀 환경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히치하이커들한테 좀 밝은 감성을 전해줘야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상호는 앞에 나오면 되게 떠는구만. 뭐 청강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 자, 두 번째 들은 사람도 저렇게 떨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마빈 제일 인상에 남는 피규어야. 제일 인상에 남는 피규어인데, 그 인상에 남는 피규어인 거에 그 제일 큰 이유가 아마 그 늘어진 눈썹 라인하고, 전형적으로 디프레스 되어 있는 저 모습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지만 동시에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상당한 유용성도 나중에 발휘를 하잖아요. 그 인류를 구하잖아. 두 번째 인류를. 그러니까 그런 유용성도 있었고 실제로 사용성이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성 감성을 갖다 얘기는 안 했지만 각각 항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그 하이텍 기술인데 그런 하이텍 기술이기는 하지만은 이 히치하이커들의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혜령이는 어디 갔지? 혜령이? 늦게 왔구나. 혜령이가 사실은 이게 너무 잘 분석을 했어. 그래서 이 맥락 기반으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레이저 토스터 나이프하고 하나는 자동 인식 음식 제조기. 너무 잘 분석을 해서 나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상미 조교가 제일 1등으로 올렸는데 내가 2등으로 내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잘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하느라고 영화 보는 재미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잘했어. 아주 잘했고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은 거의 사실은 교재만큼 했어요. 교재만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요점도 잘 잡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특히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하고 그거를 문화적인 맥락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둘 간의 기술 간의 우열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 그래서 아주 잘했는데 내가 이거 1등으로 발표자로 뽑으면은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까봐 그 영화 보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등으로 했고 상호 그 발표가 요점을 갖다 딱 잡고 이렇게 간략하게 3분 만에 끝냈으니까 우리 비용 대비 효과를 갖다 항상 생각을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선의도 마찬가지로 입력장치, 저장장치, 출력장치, 처리장치 그 외에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분류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속마음을 갖다 알기 시작을 했어. 이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봐봐. 그러면은 구조가 먼저 보여. 디테일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잡고서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잘 왜냐하면 이게 기술의 5가지 컴포넌트들이니까
그 5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특히 주목이 되는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아주 좋은 그 포맷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재 또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분석적으로 전체를 갖다 분석을 해줬고요. 경민이,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현정이, 그지? 인탁이, 그 다음에 종관이, 그 다음에 영근이, 민호, 영진이, 지윤이, 윤경이, 성중이, 얘도 참 이뻐, 그지? 버블피쉬, 수환이, 준기, 버블피쉬가 굉장히 인기야, 그지? 버블피쉬가 상당히 많은 소리, 지태, 그 다음에 한우리, 사신이, 진영이, 육유, 정균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경험 기반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경험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사용성하고 감성하고 유형성에서 이 은하수를 항해하는 히치하이커라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는 물리적인 맥락에 어떻게 이 세 가지 점들이 중요한 요소들로 파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너무 잘했고요. 자, 두 번째는 최신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은 아니지만 오히려 최신이나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은하계를 떠도는 방랑객에게 적합한 기술은 무엇일까? 해서 총 52명 중에 15명이 이쪽 토픽을 갖다 했고, 이게 이제 우리 그 기술 분석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이 혁신성에 대한 분석을 갖다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혁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술들이 있다. 첫 번째, 점진적인 혁신 기술 또는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그 발전 방향에서 조금 더 인크리멘탈하게 성능이나 또는 그 효율을 갖다 높이는 그런 혁신 기술을 갖다 우리가 점진적인 혁신 기술이다 그랬고, 가격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기능이나 또는 가치를 제공하지만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낮춤으로써 혁신적인 그 제품을 갖다 또는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 가격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일 파괴력이 크다고 했던 것이 이제 시장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시장 자체를 갖다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드는, 다시 말하자면은 새로운 형태의 중요한 디멘전들, 중요한 척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경쟁 체제를 갖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의 혁신 기술들을 갖다 세 번째 시장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두 번째 토론 주제에서 보고자 하는 점은 그런 점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기존의 혁신 트렌드에서 그걸 조금 더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우리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실은 요새 그 아이폰 5를 보고 혹시 여기서 이미 발빠르게 구한 사람 있어?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구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자, 그 사람들이 그 아이폰 5 보면서 많이 하는 말들이 혁신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혁신이 없다의 그 혁신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혁신은 제일 첫 번째 부류, 점진적인 혁신 기술들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은 가격 파괴적인 혁신이나 또는 시장 파괴적인 그런 형태의 혁신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질까?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큰 임팩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갖다 이 토론 주제를 통해서 알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발표해 줄 사람은 전민지.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수건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리고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나와서 이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 전 주제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광선
검 토스트나 뭐 이상한 물고기 등등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용한 기술들만큼이나 영화에서도 유용하게 쓰인 게 이 수건인데, 그러니까 수건이 보면 싸울 때도 되게 많이 쓰였고, 이를테면 친구를 구하러 갈 때 그 레이저 같은 걸 피할 때도 쓰고, 또 막 이상한 괴물들을 만났을 때 수건을 이렇게 하면 그 괴물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도망가거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그 선 자체의 기능으로 추울 때도 쓰고 항상 쓰게 되어 있어서 이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에서 수건이 다른 첨단 기술들만큼 이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 같은 거는 여기도 봤지만 원소스 멀티 유즈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십 가지 상황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사용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봤고, 뭐 혁신성에서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게 새 뉴마켓 시장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가격 파괴적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가격 파괴적 혁신이 우리나라 말로는 가격 파괴적인데 그 영어 원문으로 보면 로우엔드잖아요. 가장 첨단 기술을 착착착 쌓아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한 기술을 다 그것만 남기고 한 거기 때문에 로우엔드거나 아니면 그 기계라는 그런 시장에서 이런 기계가 아닌 기술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혁신 둘 다 행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건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기로 하려면 광선총을 갖다 만들거나 아니면은 무슨 추울 때 쓸 거면은 자외선 이런 막을 만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주 간단한 수건을 가지고 모든 걸 갖다 해결을 했고, 사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혁신적인 최고의 기술만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도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걸 가지고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몇 가지의 그 기술들을 갖다가 대비할 때에도 꼭 막 엄청난 디지털, 엄청난 하이텍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민지는 이게 뭘 갖다가 강조하는 건지, 응? 거의 내가 낚인 것 같긴 한데, 중간까지 하고 말았다 이거지. 솔직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연필이야. 연필이거든. 이 연필인데 나는 이 연필이 참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민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거 찍을 것 같은데. 그래, 왜 중요한 기술이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사에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는데 몇십억 달러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잖아. 중력이 없는 데에서 기름이 위에서 눌러줘야지 그 글씨가 쓰여지는데 글씨가 안 쓰여지니까 그걸 글씨에 쓰게 만드는 볼펜을 만드느라고 몇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로 연필로 그냥 쓰면 된다. 저희 연필은 중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로우텍이긴 하지만 로우텍인 게 우주의 환경에서는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연필을 안 썼대.
왜 안 썼느냐면은 그 연필을 쓸 때 부스러기들이 그 뭐라 그러지? 그 공기에 떠다니게 돼서 그게 그 우주인들 그 건강에 엄청 나쁜 결과를 갖다가 오게 돼서 결국은 연필을 못 썼대요. 연필을 못 썼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연필을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준식아 이게 뭐냐? 얘들이 요새는 주로 날 낚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 효과적이다. 이 방식이다. 오케이, 그것도 말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규, 그 다음에 운근이, 다음이 성준이도 굉장히 그 재미난 핸들 버튼, 수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확실히 우리 안성준이는 그 인문계적인 이 감성이 살아나는, 그래서 진솔한 사랑 고백, 이게 로우텍이긴 하지만 효과적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수건, 그 다음에 뭐 이북, 그 다음에 수건, 그 다음에 안내서, 설명서, 수건하고 마빈, 그 다음에 민중이고 여기는 이름이 잘 안 보인다. 탈 것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사업성적인 분석을 해오자. 52명 중에 12명이 이쪽 주제를 갖다 했고,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주 좋은 기술과 또 그게 사용자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성의 사업성의 가능성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적정한 정도의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거에 맞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의 프로핏을 갖다 메이킹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짜 우리 사람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성 기반의 기술 분석은 크게 6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용자 집단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을 써서. 두 번째는 그 집단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통제권, 그러니까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구매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업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 내부 조직,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의 혁신 역량이나 내부 조직의 역량을 갖다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6가지 점들을 갖다 봐서 사업성 기반의 기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배민경, 이제 민경이는 아주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 이 2가지가 바벨 물고기랑 저 화수분 같은 그 기계였는데, 가장 저기 표에 나와 있는 사업성 분석 요소 분석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라 일단 크게 차이만 보자면, 바벨 물고기는 되게 생물체고 조그만하고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품이고 기능이 되게 단순하고, 여기 화수분 같은 기계는 일단 부피가 엄청 크고 입출력 기기가 따로 있고 우주선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 기술 집약적이고 뭐 돈도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크게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용자 집단 확보 가능성은 그 기능들이 워낙에 특수한 만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둘 다 높은 것 같고, 새로운 가치 제공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수익 모델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 기계가 기술 집약적이고 되게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이게
일단 저원가적인 경쟁 우위는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밥의 물고기는 어떻게 많이 만들 수만 있으면 생산하고 기를 수 있는 기술만 찾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저원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 모델 제공 가능성에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 통제권은 저 물고기가 언제 일단은 출고할 때는 애가 건강하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쓰다 보면 애가 언제 죽을지 언제 아플지 그걸 전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낮은 것 같고, 반대로 저기 기계는 아무래도 기술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어떻게 나중에 고객이랑 관계를 맺느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통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범 확대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두 기술이 각각 나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내부 조직 성장 가능성은 사실 밥의 물고기는 너무 단순한 제품 개념이라서 그걸 저는 잘 못 찾을 것 같았고요. 저기 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공정이 필요한 제품이니까 뭐 원가 분산 효과 같은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내부 조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뭐 히치하이커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도너츠 맛이 안 나는 도너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굴 맞출지 모르는데 그때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밥의 물고기 선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히치하이커면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맨날 끼니를 챙겨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거랑 부엌에 있는 저거랑 또 맨날 타지로 막 이동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소통할 필요가 많잖아요. 언어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어디 돌아다닐 때 말하는 게 되게 언어가 장벽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 물고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제가 또 히치하이커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거다 싶었던 게 버튼 누르면 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히치하이커들은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게, 물론 그게 좀 부작용이 이상한 게 많긴 하지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업성 분석을 갖다 해보면은 아마 저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것 같아. 우리 이제 경영학과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성 분석하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참 비슷하다. 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용 경험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기술성에 대한 분석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기술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동일한 기술들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이 기술의 혁신적인, 기술 그 자체의 혁신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는 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실제 그게 써먹을 수 있는,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혜인이도 비슷하게 통영 물고기하고 입장 바꾸는 총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네, 보면. 그 다음에 태승이는 우리 샬라샬라를 가지고, 베어피쉬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 그 다음에 소연이는 수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종욱이는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기성이 유니버셜 웹, 그 다음에 금탁이, 화정이, 손문이, 예림이, 진성이 나오면 끝이야. 어디 갔어? 그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 세 가지 점에서 기술들을 갖다 한번 봤어요. 그 기술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 자료가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갖다가 사업성이,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은 사업성이 뭔지 잘 모르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사업성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야, 진성이는. 그래서 똑같은 수건이지만 그걸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었을 때, 그 다음에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그리고 기술의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매우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고, 그 매우 다른 분석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갖다 통합적으로 봐야지 내가 그 기술을 현재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정하는데 종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엑서사이즈가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최근에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최신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이 반드시 가장 적합한 기술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찾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갖다 한번 설명해 보자 했어요. 이거는 우리 아마 많은 팀이 이 그래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도입됐었을 때는 사용자의 기대 수준은 하늘을 찌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요 도입기에 있었을 때 꼭 최신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이 제일 좋은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수렴해 오고 이 시장이 확대되는 그 시점에서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너무 늦어서 더 이상 그때 마켓에 들어갔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이 시장 형성기 요 시점이 우리가 실제로 신기술을 갖다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이고, 그 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기술이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 시점이 가장 적절한 기술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을까? 자, 치르치르 김승현, 박혜림, 박상우, 이선희, 김지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누구 보러 하라고 그럴까? 안 돼. 승현이는 지난주에 했잖아. 상우나 아까 했고. 자, 혜림이하고 선희 중에 누구 하라고 그럴까? 혜림이 나와.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근데 요새 보니까 말이야, 우리 이 강의자를 유튜브에 올린 거 본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저 일단은 좀 읽어볼게요. 디지털 액자를 보시면, 분석 첫 번째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 이와 함께 싸이월드의 열풍을 타며 일반인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던 2005년, 2006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 사진을 인화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액자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처음에 너무 기대가 높았던 탓이었을까? 당시 매우 높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능만을 제공하였던 디지털 액자는 쉽게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디지털 액자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대중들의 눈높이도 낮아지며 큰 시장을 형성하리라고 예상되었지만 성공은커녕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디지털 액자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른 기능을 역시 제공하는 컨버전스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0년 아이패드가 시장에 등장하였다. 그래서 아이패드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대 수준은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였던 것이다. 결국 디지털 액자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출시된 상품이었지만 결국 도입기부터 시장 형성기까지의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장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액자가 실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제 토론 전문 치르치르조고요.
일단 간단히 개요가 여기 분석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간단한 개요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이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시장에 등장한 거는 2006년 이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뭐라고 접근했냐면 물론 그 사용성과 유용성도 기대 수준이지만 가격도 기대 수준이라고 잡았거든요. 가격도 사람들한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기술은 그때 당시에 저는 블루투스라는 거를 2010년에 한 2009년? 2010년에야 이제 그게 정확히 뭔지 알았는데 2006년 이때 당시부터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들을 블루투스로 싸줘서 뭐 이제 동기화도 되고 막 영상도 틀어주고 이러는 되게 신기술이었는데 보통 삼성 LG 제품 보면 그때 당시 가격 보면 3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회사 예측 자료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이제 2008년 그걸 분기점 2008년 9년을 지나면서부터 이게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진이 사람들이 많이 즐기니까 이제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디지털 액자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사진에 특화돼 있고 뭐 음악도 틀어주고 알람도 해준다는데 사실 그건 부가적인 기능이고 근데 이제 사진을 디지털로 쏴준다는 게 가장 핵심 기능인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서 다른 기능도 되게 할 수 있는 컨버전스 제품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 TV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패드. 요새 뭐 식당 가면은 앞에 아이패드로 메뉴판 해놓고 그런 식당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국에는 좀 단가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패드를 위시한 이제 그 컨버전스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거를 살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시장성을 획득 못하고 이제 뭐 사람 누구 결혼하면은 애 낳거나 이러면 선물로 주고 기업들이 판촉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포커스를 잡았던 것은 감성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유용성과 사용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그럼 감성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디지털 액자까지 살 정도로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로 이 사진을 디지털 액자로 쏴서 그걸 감상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실제로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필름 카메라 쓰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DSLR 비싼 거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놓고 작업을 하고 뭐 보관을 하는데 그거 직접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만 인화해서 보더라고요. 인화해서 걸어놓고 그거를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액자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게 되게 감성적이고 애틋하고 짠하고 이런 매체잖아요. 이제 이거를 디지털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감성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3은 뭐 아까 했던 얘기요. 이제 처음에 유용성 사용성이 좋았는데 감성을 충족 못 시켜줘서 뭐 비싸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못 썼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은 그렇게 별 차이 안 나고 뭐 좀 가격이 세더라도 이 디지털 액자의 기능을 기본으로 해주는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용성 사용성에서도 밀려버린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분석을 마쳤고 결론에서는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재밌는 사례가 이거를 원래 실려다 자리가 없었는데 처음에 아이폰이 떴을 때 아이폰 3GS였을 거예요. 그거를 삼성 엔지니어에서 까봤대요. 삼성에서 다 분해봤는데 그때 처음 엔지니어들이 한 말이 이 기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엄청 최신 기술도 아니었고 최고 기술도 아니었고 최적화를 잘 시킨 거고 이제 뭐 제품의 기술을 어떻게 기술의 여러 면들을 시장성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이제 되게 시장성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계공학과 강경민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 조는 그 최고의 기술이 아닌 적정한, 그때 발전한 최고의 기술인데 좀,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기술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후에라도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이 떨어졌을 때 좀 대박 기술이나 뭐 그런 좀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디지털 액자 기술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맞춰지면 좀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랑 기타 기기에 밀려서 좀 없어질 기계가 될 건지. 일단 여기 또 써놓겠는데, 일단은 설명 안 들었는데, 그래프 보시면 일단 저희는 일단 디지털 액자라면 기대 수준이 예상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디지털 액자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예상했던 사용자의 기대 수준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패드 출시라고 잡았는데, 아이패드 출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되게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을 기술 수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액자가 그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켜서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고요. 사용자 기대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액자 기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완전 옛날 기술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 따로 분석은 못 해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제 가격 파괴적인 기술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둘이랑 살이 좀 빠지죠. 너무 달리기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세희입니다. 저는 저 아이패드에 밀렸다고 하신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저 디지털 액자가 출시 당시에는 최신이나 최고의 기술이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럼 아이패드에 밀렸다면 아이패드가 더 최고나 최신의 기술이어서 밀린 건지 이 두 부분이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액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는 최고의 기술이 아니죠. 근데 저희는 약간 최고의 최신 기술을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최고의 기술, 최신의 기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기술 만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트너 하이퍼사이클 같은 거 보셔도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다는 기술로 가정을 한다면 해도 이 당시엔 최신의 기술이었죠. 2006년에 시제품이 2005년에 나왔던가 그랬다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블루투스로 전송해주고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건데, 컴퓨터랑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랑 거실에 있는 디지털 액자랑,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고 참신했던 기술이어서 가격만 낮추면 사람들이 성공하겠다는 예상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최신 기술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아이패드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는 태블릿 PC잖아요. 다 할 수 있는 iOS 기기인데, 기본으로 이제 깔린 게 사진 기능에다가 카메라 기능에 그 사진을 슬라이드 쇼 해줄 수 있는 디지털 액자 기능이 돼요. 잠금 화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목적으로 하면서 디지털 액자 기본으로 깔아준 기본 옵션으로 깔아준 제품이니까, 솔직히 가격 차이도 뭐 아이패드 요새 뭐 미니 42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출시됐을 때 20만 원 후반대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뭐 디지털 액자 같은 경우에는 액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액자 중에서 진짜 최신의 기술이었지만, 근데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잖아요. 그 목적이, 주사용 목적이 거기에서 최신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디지털 액자 한 미니멈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판촉물. 판촉물을 아주 하여튼 무슨 회의 가면 하나씩 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부모님 댁에 하나씩 갖다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야 이거 그만 가져와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지금 여기에서 재밌었던 거는 사실 요 그래프가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래프 분석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 수준하고 나중에 기대 수준을 갖다 아예 그 기대 수준 자체의 그래프가 이동을 Y축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이 우리 오준호 박사가 제안했던 기술의 그 발전 상태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경쟁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 또는 경쟁 그 제품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쉽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아주 좋은 그 점으로 파악을 했어요. 나는 여기 그 미국에 있을 때 안식년 그 보스턴에서 안식년 할 때 누가 그 이 아이패드 타자판 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거치해 놓는 그걸 보내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식탁에다 그거 딱 놔두고 나서 했던 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리모컨으로 딱 하면 액자 돼가지고 사진으로 뜨잖아.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용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디지털 액자가 설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그 하이마트로 가주해서 그 이 증강현실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아주 잘해줬어요. 잘해줘서 이제 증강현실이야말로 이 말하자면은 초기 시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마켓이 아웃버스팅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 아주 정확한 나도 감이 그래. 예, AR 쪽이 그런 생각이 든 게 처음에 이제 세카이 카메라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막 조금만 기술 나오면 막 다들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싹 없어졌잖아요. 싹 없어지고 이제 AR이나 VR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새 것이 아닌 양 이렇게 치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증강현실들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잘 분석을 갖다 해줬고요. 다만 이제 이 밑에서 썼던 그 내용이 조금 위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더 컨시스턴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글 TV 그 다음에 전자담배 우리 보람상조 그 우리 캐릭터 강하게 전자담배가 최신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이 반드시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 나 이 너무 기발해서 이걸 앞으로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거 질문에 취지하고 안 맞아서 계속 뒤에 놔두긴 했지만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잘했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융합과 연동의 상충관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상당히 많은 팀이 트라이를 했고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융합과 연동 간에는 서로 간에 밸런싱을 하는 액트를 한다. 그래서 제품이 너무 융합 쪽으로 가게 되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면은 반대극부적으로 연동을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가볍게 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그 추처럼 이런 진동을 하면서 최적점을 갖다 만들어 간다. 그렇다는 거는 현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걸 갖다 파악하면 다음에 올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일까를 갖다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모이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누가 하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ROTC 했어. 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우리 과묵한. 일단 저희 조는 융합과 연동에 대해서 이렇게 모바일 메신저랑 컴퓨터 메신저를 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PC에서 시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과 연동이 되고 그리고 또 모바일과 연동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컴퓨터의 것과 연동이 되면서 발전을 했다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융합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중 씨가 잠깐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융합과 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메신저를 잡았는데 이제 메신저를 잡았을 때 이제 PC 메신저에서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근데 변화를 하면서 융합과 연동을 어떻게 상충하면서 진화를 했는지 연계를 생각을 해봤는데 좀 기존 PC 메신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통합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발전이 많이 있었고 현재 핸드폰 이제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연동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상충 관계가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 이제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시장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 라인이나 채돈이나 네이톤톡이나 마이피플처럼 이제 다양한 메신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보다는 이제 NHN 이제 재팬에서 만든 거여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용자 수가 카카오톡보다 현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과는 다르게 융합과 연동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애니팡을 하듯이 카카오 게임 이제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이제 보면은 다양한 이제 모바일 게임 앱들을 연동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보이스톡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메신저에서 그런 음성 통화 기능을 같이 통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네이톤톡은 이제 보면은 현재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네이톤톡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네이톤 UC와 서비스를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모바일이나 PC에서도 연동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네이버 라인 또한 이제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을 좀 따라해서 이제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해서 소셜 게임 플랫폼과 연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채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삼성에서 이제 낸 건데 이제 카카오톡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들어섰지만 현재는 물론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기존 폰, 바다폰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이제 피처폰과 피처폰을 포함한 이제 다른 핸드폰 기종들과 플랫폼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제 마이피플 같은 경우도 이제 본 API를 개방을 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뭐 이제 번역기나 심심이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기술이 워낙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 융합이랑 연동이 같이 일어나서 통합이 돼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꼽았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권기성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런 플랫폼을 생각해가지고 뭔가 융합과 연동의 그런 상충관계만을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또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해서 되게 재밌었고요. 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융합과 연동과의 상충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융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가격이 비싸지고 뭐 무거워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나눠졌다가 막 이런 막 진화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하드웨어의 융합 연동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뭐 예를 들면은 융합을 했을 때 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기술의 가격이 막 비싸진다든가 무게가 늘어난다든가 막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서 좀 하드웨어적인 융합과 연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융합과 연동이 좀 다른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있었나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기로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냥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드웨어 측면처럼 어떻게 보면은 융합을 하다가 이제 가격이 비싸지고 너무 복잡해지면 연동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 측면은 좀 그런 하드웨어적 측면과 좀 다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또 PC 메신저, 기존의 PC 메신저 같은 이제 경우도 현재 이제 살아남은 PC 메신저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모바일 메신저로 이제 같이 발전을 하면서 좀 융합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 그래서 꼭 내가 얘기한 그런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 팀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제품과 달라서 융합과 연동이 꼭 이렇게 상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통합돼서 발전, 그러니까 더 융합하고 더 연동하게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하다 우리 아들,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보다도 더 정밀한 이론을 갖다 만들어내서 아주 대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포의 외행교단은 내가 얘기했던 그거에 딱 제일 좋은 예를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카메라하고 휴대폰을 모으는 쪽으로 갔다가 모으는 쪽으로 갔다가 이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카메라하고 휴대폰을 갖다 분리를 해서 DSLR은 DSLR대로 아주 정밀하게 사진을 찍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얇고 가벼워졌다가 이제 이것들 갖다 다시 모아가지고 카메라에서 휴대폰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드웨어 제품이니까 하드웨어 제품에서는 이런 융합과 연동이 상충적인 관계를 가지고 바운싱 백을 갖다 했다라는 거에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예를 갖다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벤져스는 스마트폰하고 내비게이션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한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 혁신과 창조는 내가 열심히 봤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블로그에서 융합과 연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융합과 연동이라고 하는 것도 제품의 성격 또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 토론 마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12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